젊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느낌이에요. 틀어지고 어긋나버린 모든 것이, 우리가 놓쳐버린 모든 것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이. 더 이상 그런 감정이 없다면 한번 일어나 버린 일과 한번 경험한 일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늙은 거예요.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소설 계단 위의 여자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수님은 얼마 전 두 번째 시집 뜻밖의 바닐라를 펴낸 이혜미 시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혼란한 겨울 어떻게 보내고 있으세요? 시집으로 인사드리려고 문장의 소리를 찾아오셨지만 근황 듣고 싶습니다. 네, 시국이 워낙 안 좋아서 왜 지금 시집을 냈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듣는데 네, 뭐 이래저래 뭐 촛불을 들고 하느라 바쁜 겨울이네요. 그러게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시집을 들고 같이 저기 광장으로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국이네요. 그럼에도 우리는 뜻밖의 바닐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혜미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셨고 건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시고요. 2006년에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고 시집으로 보라의 바깥, 그리고 바로 지금 이야기 나눌 뜻밖의 바닐라가 두 번째 시집입니다. 박사과정 공부 중에 시집을 준비하시느라 물론 투트랙 작전을 쓰셨겠지만 좀 많이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시집 준비가 원활히 잘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휴학을 했습니다. 시집을 위한 휴학은 아니었죠? 핑계는 시집이었는데. 같이 하는 게 사실 조금 생각을 모으는 일이라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지금은 어쨌든 휴학 중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휴학을 하시고 다시 복학을 하셨군요. 네. 시집이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등단하신 지 이제 한 10년 네. 되셨네요. 어떠세요? 등단하시고 10년쯤 지나니까 시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 쓰는 일이라는 것, 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혹은 어떤 생각들로 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조금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올 것 같아서요. 네. 주변에 이제 또래 시인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그렇지. 중견이라고. 저보다 등단 선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놀림을 받고 10년 등단 10년 축하해 준다고 막 부채춤도 준비한다고 하고 단체를 열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몇 살에 등단하신 거죠? 저 딱 20살. 그러니까 이 보통 20대 중후반 빨라도 늦음일 경우 뭐 한 30대 초중반 이러일 텐데 할머니가 되신 이유는 20살에 등단했기 때문인데 네. 20살 때 시 쓰는 에너지하고 지금은 30쯤 되어서 시를 보는 눈하고 혹은 에너지하고 어떻게 조금 변화가 있는가요? 오히려 어렸을 때 더 늙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로했던 면도 있었고. 그렇죠. 네. 누구나 또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30대 바라보는 시는 주관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금 더 그때보다는 젊어진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뭐 젊고 뭐 어리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보다는 그땐 좀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고 할까. 네. 좀 아무래도 어렸을 때 더 막 나이 들어 보이게 입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내 인생도 막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고 있던 게 뭔가 다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달으면서 더 미묘한 뭐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뭐 두 번째 시집이 좀 더 그런 면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젊다고들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족도 시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가. 보통 그 가족들 구성원들은 시를 한다, 난 문학을 하겠다면 보통 염려와 걱정을 하고 반대하기가 일수인데 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케이스이겠어요? 시는 어머니가 먼저 쓰셨는데요. 어머니 벌써 뭐 한 20년째 뭐 시를 쓰고 계시는데 처음에 제가 시를 썼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뭔가 시인 될 거야 그때 귀엽게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왜냐면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뭐 미리 먼저 써보셨으니까. 특히 그때는 또 여류 시인, 막 여자가 시 쓰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또 힘듦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셨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미 시인의 뜻이 완강해진 계기, 시인이 그래도 나는 될 것이야 라고 뭐 생각했던 계기 같은 것들요. 당연히 어머니나 가족 내 분위기가 책이나 글과 굉장히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이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도 약간 있으셨다면 또 꿈이 한참 왔다 갔다 할 시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시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근데 별로 꿈이 안 바뀐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한 청소년기였네요. 그러면 보통 지금 요즘 오늘날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생들까지 제일 어려운 점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찾지 못한다는 점일 텐데 앞만 보고 너무나 한 길이다. 앞만 보고 달려가신 시기였겠어요. 그러면? 근데 뭐 되게 불우한 청소년기를 제가 보냈고. 뭐 제가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왕따를 오래 당해서 사실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런 걸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책만 보고 말을 거의 안 하고 책만 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약간 자동적으로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쓰는 사람이 돼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왕따 당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엄청 뚱뚱했어요. 진짜. 엄청 뚱뚱해서 왕따 당하기도 하는군. 요즘 세상이. 어떤 그런 고통, 괴로움의 시기들이 내면을 어떤 방식으로든 단단하게 해서 20살이라는 이른 시기에 등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 발표한 양이나 쓰신 기간에 비해서 시집이 나온 권수로 치자면 사실 조금 드물게 만드시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잡지도 워낙 많고 발표 지면이 많다 보니까 발표하는 작품 수 자체가 많잖아요. 아주 고르셔서 휴학까지 하면서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5년 거의 5년 주기인 셈인가요? 그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시는 어떤 사실 첫 번째보다 더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2011년에 보라의 바깥이 나왔고 그다음 진짜 딱 5년 주기로 나온 시집인데 사실 저는 뭐 빨리 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게으르기도 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요 정도가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뭐 이렇게 너무 받고 시간이 5년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사실 좀 기다렸던 것도 있고요. 원고를 묶어두고 그러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시를 바꾸고 고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혜미 시인의 시집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뜻밖의 바닐라라는 제목이 너무나도 상큼한 젊은 감각의 느낌이고 어쨌든 굉장히 제 마음에도 독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마음에 드는 제목인데
누가 이렇게 탁 이 제목 좋다 골라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혜미 시인이 딱 결정해서 나온 제목인가요? 처음에는 다이버라는 가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다이버 별로 안 좋다. 네, 그죠. 좀 안 좋다. 네, 다이버. 우리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는 네, 느낌 나잖아.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이버였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주변에서 출판사에서 만류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다. 너무 좁다. 그래서 뭘로 할까 막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100개 넘게 제목을 뽑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이후로 두 번째 과제가 이 뜻밖의 바닐라였거든요. 근데 뭐 계속 뭐 보다 보니까 또 그냥 괜찮다 싶어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보라의 바깥이고 이건 뜻밖의 바닐라라서 좀 겹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그럴 수도 있죠. 했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또 뭐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저의 기회였던 아니 것 같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시인 스스로 얘기하고 보니까 진짜 보라의 바깥이고 바닐라인데 뜻밖이고 뭔가 좀 안 돼. 그리고 영어를 해보면은 다 아웃 오브 그쵸, 아웃 오브 바이올렛이고 아웃 오브 바닐라 이렇게 되는 그러네요 진짜. 좀 겹치는 면이 있어서 어쨌든 그 테두리의 바깥 경계 쪽 이 너머를 늘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집을 읽어보면서 든 생각은 어떤 관계에서 오는 교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각 같은 걸 전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거기서는 이 시에도 또 이 시인의 말에도 쓰인 것처럼 어떤 액체성, 물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끈적하면서도 아주 저한테는 매력적인 이미지로 다가왔어요. 뭐 여기서 막 뭐 정말 막 과즙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수액일 수도 여러 맥락에서 오고 감에 있어서의 이 어떤 액체성이라는 것. 좀 의식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소의 생각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더라고요. 읽으면서. 시인의 말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관계 깊어진 순간에 액체 교환이 있다 그러면 너무 야하다. 처음에 너무 야한 게 아니냐. 1차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그런 얘기 야해서 더 좋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맨날 뭐 커피 같이 마셔도 액체 교환이고 그럼요. 눈물을 같이 흘리면 그것도 액체 교환이지 않냐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액체가 술 같이 마시는 것도 액체 교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액체라는 게 갖고 있는 전달성 같은 것도 있고 바닐라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렇게 묻고 막 녹아내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온도 같은 것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액체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도 읽으면서 이 시인이 아마 인사말처럼 처음에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이러겠지만 모든 독자들이 아마 지금 이혜미 시인이 얘기해 준 부분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 시집의 해설을 보고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명하게 1, 2, 3, 4장으로 나누어서 교향곡처럼 아름다운 구성을 만들어 주셨지만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는 측면들이 있어서 제가 느낀 어떤 시의 두루뭉술이하고 뭔가 이 흐느적거리면서 이것과 저것이 막 뒤섞이는 이 느낌들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느낌도 또 한편으로는 들어서 해설의 기능에 아주 부합하는 해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혜미 씨는 해설 받아보고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해설로 이렇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그 음악 세계를. 근데 이제 제가 해설을 해주신 이제 오영엽 선생님은 굉장히 그 시에 충실하게 막 이렇게 파고들으셔서 맞아. 네. 시에 대한 분석이 정말. 그래서 이제 뭐 같은 평론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세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해설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독자들이고 그쵸. 그렇게 뭔가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뭔가 등불 같은 게 돼주시지 않나. 모든 문학을 좋아하고 진짜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 표제 제목이나 시인의 말이나 뒤에말 시인의 어떤 시집의 어떤 날개들에 붙어 있는 말들에 대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또 되게 예민하게 보고 해설도 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또 진짜 일반 독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도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독자분들께서도 아마 이 시집의 해설을 읽어보시면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어떤 지도를 잘 되게 선명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읽은 해설 중에 정말 해설이다. 이 생각이 네. 많이 들어서 한번 시인의 생각은 어떤지 예 궁금했어요. 분량도 굉장히 두툼하게 만들어주셔서 책이 정말 예쁘게 빠지게 잘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시집을 읽으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이혜미 시인은 소재를 어디서 가져올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시를 구성할 때 단어 선택이 일단 되게 좀 정말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법한 단어들을 발견해내서 작품 속에 넣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식물도감에나 있을 법한 정말 식물들 뭐 매자나무 무슨 또 지금 시집 선물한 걸 받아가 제가 메모해 오는 건 제가 가져온 책이 있었는데 매자나무하고 뭐 이렇게 특이한 정말 이름들 비파나무는 이제 저도 되게 써보려고 한번 예전에 했었던 소재였어 안 썼어요. 쓰진 그러니까 발표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익숙한데 나머지 나무들은 생각보다 조금 낯선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점하는 거죠. 시인이 좋은 태도이고 저는 부럽기도 한데 의식적으로 그런 단어나 소재를 선별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인데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백일장 준비도 하면서 제가 막 단어 채집 같은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보는 프로젝트도 혼자 가부터 하까지 막 물론 라에서 그쳤지만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단어를 많이 채집해 놓는 습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단어나 뭐 모르는 뭐 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식물이나 동물 뭐 물고기들 이런 이름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글자만 확 떠올라요. 선명하게. 그럼 이게 뭘까 막 찾아보고 채집을 해놓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보고 또 쓰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이 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시집은 더 심했는데 두 번째 시집은 좀 나은 편입니다. 세 번째 시집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뜻밖의 바닐라에는 뭐 계절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여름의 느낌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겨울이긴 하나 뭐 특별히 여름이라는 계절이 이 시집에 가득가득 무성해진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무의식적인가요? 저는 사실 진짜 몰랐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한 거군요. 여름이 많이 나온다고 하기에 봤더니 정말 여름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여름을 안 좋아하는데 그때 누구였지? 황인찬 시인도 그런 얘기를 했던가? 왜 이렇게 시에 새가 많냐? 자기 새를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한다. 그런 어떤 반대의 급부가 등장하는 것인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시에 나오는 여름이라는 계절과 제가 겪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시에 나오는 거는 좀 더 이렇게 밝고 무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나고 좀 아까 애초에 말한 대로 약간 젊음의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쑥쑥 하고 자라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실제로 겪는 여름은 너무나도 늘어지고 이번 여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 뭔가 좀 다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도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좋아하시는 계절이 여름은 싫어하고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 좋아해요. 겨울생이라서. 전 뭐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계절은 아니지만 겨울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너무 슬프네요. 시집 이야기를 지금 몇 가지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이혜미 시인의 목소리로 시 한 편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어떤 시를 읽어주실까요? 청취자분들께. 제 시가 되게 읽기 좋은 시는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개인적인 비. 네, 저도 참 좋게 읽은 시인데 기대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비. 각자의 지붕 아래에서 맞닿았지. 품속의 작은 단도들이 차르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세 개의 그림자를 짚어내며 빛을 빚는 비. 묽은 촛불들을 곳곳에 사르며 사라지는 비.
비는 옮아가는 질병인가, 휘몰아치는 눈썹들인가, 갈피를 놓친 낯장들인가, 검은 반지를 깨트리고 빠져나오는 반투명의 손가락들. 오늘은 약속을 팽개친 손들이 아주 많아. 겹쳐지며 각자를 밀어내는 지붕 밑에서 우산마다 소분하여 보관하던 하루치의 강수량을 꺼내 펼치면 그곳은 나의 영토이지 너의 시간이 아니야. 너의 다정, 너의 기가, 너의 얼룩진 셔츠 소매 사이로 흘러나오는 희고 무른 손가락들. 우린 아름답게 걷는다. 근사하지만 하나는 아니야. 우산이 언제나 비보다 느리듯 생각은 늘 피보다 느리고. 근사하다는 건 가깝다는 것. 나는 하얗고 너는 희다. 나는 혼자이고 너는 하나뿐이다. 비슷하지만 같은 건 아니야. 우리는 서로의 지붕에 지붕을 보태며 지속되는 빗속을 조금쯤 가깝게 걸어간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비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수많은 시의 제목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개인적인 비를 고르신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도 낭독했던 시여서 낭독의 호흡이 이미 익숙해져서 읽었던 거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저도 좋아하는 시이기도 해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게 읽은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시 쓰실 때 그 보통 어떤 분들은 작업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계속 작품을 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뭔가 이렇게 촉이 와서 어떤 순간에 화라락 시를 쓰시기도 하고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시를 창작해내는 과정이 뭐 더 치열하게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가 찾아오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혜미 시인에게 시가 찾아오는 순간. 우선은 저도 마감이 있어야 쓰는 타입이라서요. 마감이 이제 있다는 한켠의 불안감이 약간 필수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후로는 이제 저도 계속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노트에 막 이것저것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같은 것도 적어놓고 그렇게 하고 또 개인적인 습관 중에 매일 일기를 쓰는데요. 일기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쓰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면 그건 주로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인 경우가 많은데 책상에 앉아서 일기장 중에 아무거나 딱 꺼내와서 거기에 이제 제가 적었던 이제 사소한 문장들을 살펴보는데요. 그러면 뭐 문장 중에 굉장히 좀 번박한 문장들?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써놓은 문장이 있다면 뭐 제가 쓰고 싶었던 게 뭐 비였다면 비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게 결합을 시키면서 시작을 많이 해요. 네, 결국 시를 발견하는 것은 일기장. 그렇죠. 문장 경우가 많겠군요. 형식을 많이 일기에서 따오고요. 내용은 이제 제가 쓰고 싶었던 내용을 거기에 덧붙이는. 정말 뭔가 이 시스템이라면 일기를 죽을 때까지 쓴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펑크 없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바람을 살짝 얘기해봤어요. 그 이혜미 시인만의 독특한 작법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펑크를 내보신 적도 있으세요? 그러면? 네, 한 번 있는데. 한 번 있으세요? 10년 동안? 그러게요. 진짜 훌륭하시다.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펑크를 하지 말아야지 이랬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등단이랑 이제 학업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시험이랑 겹쳤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시를 쓰다가 시가 안 되니까 결국 안 되겠다. 그때 벌써 2주가 넘긴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문학의 전당인가 김춘규 네. 시인이 계실 때 김춘규 시인한테 전화해서 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너무 죄송하던 그래서 다음번에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김춘규 시인이. 그래서 한 번 빚을 갚을 기회도 없이 그랬구나. 너무 속상해서 그 이후로는 뭔가 마감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지금도 밀려 있습니다. 지금 또 가서 작품 쓰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서유인 씨 죄송해요.
그 뜻밖의 바닐라를 제가 선물 받았는데 보니까 멋진 이걸 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건 글쎄요, 인장? 인장이라고. 인장인데 이 멋진 물고기 한 쌍.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주변에서 시집 축하를 받으셨을 때 보통 뭐 자그마한 선물을 받기도 하고 뭐 메시지를 받기도 할 텐데 가장 마음이 따뜻해졌던 선물, 축하 메시지 뭐 이런 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이것저것 좋아하는 거에 소문이 난 게 몇 개 있는데요. 네. 뭐 와인 좋아한다, 커피 뭐 이런 좀 쾌락적인 것들 좋아해서 그런 종류 선물 많이 받았고요. 요리 좋아한다는 것도 또 어떻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 도마 이런 거 선물해줬던 박세미 씨 고마워요. 그리고 뭐 그런 약간 향초 뭐 이런 좀 예쁘고 아기자기한 거 많이 주셔서 이혜미 씨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템들이네요 다. 와인, 촛불, 네. 뭐 요리, 뭐 연말 분위기가 벌써 다 그려지는 거 아닐까요? 뭐 연말 계획 같은 거, 뭐 소소하게 파티 같은 거 뭐 계획하고 있으신 건 있으세요? 뭐 시국이 이 모양이라 잔치를 말이에요. 열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사실 제가 시집을 이제 보내고 막 이럴 때 한참 막 뭐 성폭력 막 이렇게 터지고 이래가지고 시집을 냈다는 자체가 너무 명구스럽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디 가서 이제 씻어요 이 말을 못 하게 되는. 네, 특히 문지에서 이제 다들 그러겠어요. 네.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이혜미 씨의 시집이 첫 시집으로 나온 거죠. 제 그 시집이 전에 나온 나와서요? 다음에 바로 나온 그런 다음에 그 일이 마구 마구 터졌군요. 마구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문지도 난감난처했겠고 이혜미 시인도 난감난처했겠어요. 네, 편집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보도 자료랑 다 만들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은 뿌리기가 좀 그렇다. 어떡하냐. 죄송하다. 그런 말씀하시고 제가 일 때문에 크게 한다고. 이 뜻밖의 바닐라의 운명이 참. 하지만 입소문이라는 것도 정말 무서우니까요. 네.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독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이 어떤 여파 뭐 이것도 기대하고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시집 내고 뭐 어떤 통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묻고 나서 한동안 뭐 작품이 잘 안 써진다든지 뭐 첫 시집 내고 나서는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 시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만드는 과정도 힘들지만 사실 묻고 나고 나서 정말 와인 먹게 되잖아요. 그 허전함 같은 것, 뿌듯함 같은 것, 뭐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 시집을 묻고 나서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와인보다 소주에 어울렸던 마음이었고요. 그러셨군요. 네. 일단 뭐 받아봤을 때 저는 그 앞에 표지 색깔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실 프린터 된 거랑 뭐 약간 모니터로 보는 거랑 바닐라 색깔? 네. 그래서 애매한 색깔이긴 한데 처음에 딱 그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좋았던 그 느낌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엔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약간 객관화를 하면서 그 기간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아직 그 이후로 한 편도 시를 못 쓰고 있어서 시국도 시국이지만 그렇죠. 좀 잘 손에 안 잡힐 수 있을 그런 시기가 있어야 또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글들이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세 번째 시집을 벌써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 지금 한 편도 못 쓰고 있으시답니다. 청취자분. 5년 뒤쯤 또 한 30대 중반쯤 되어서 조금 더 젊어진 회춘해야 되니까 우리 점점 그런 시들이 앞으로 발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또 생업을 위한 일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시를 가르치는 일이 세상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이혜미 시인께서 쓰실 때 혹은 가르칠 때
제일 중심이 되게 던지는 화두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일단 애들은 정말 만나보면은 진짜 놀래요. 다 천재들 같고 저는 매번 엄청 놀라면서 오고 엄청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오는데 굉장히 가르치는 일이 사실은 처음에는 좀 저도 어불성설이다 무슨 시를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한 번 가면 7시간씩 하거든요. 한 반을 7시간씩 붙어서 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경지 같은 게 서로 생기는데 저는 막 무슨 시를 어떻게 가르쳐라 막 이렇게 스킬적인 면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사랑하는 태도? 시를 좋아하게 되는 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네. 그 시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시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 혼란한 마음, 혼란한 전국을 문학 속에서 차분히 뜻밖의 바닐라의 시편들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시집으로 다시 문장의 소리 찾아주셨는데요. 더 많은 글 발표하셔가지고 문장의 소리 자주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멜로디와 이야기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와, 12월 2016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항상 12월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2월? 아니, 이제야 2016년이 2016이라는 숫자랑 조금 친해진 것 같은데 매번 12월만 되면 저는 약간 고질병처럼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겠고 끙끙 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게 돼요. 이제는 그러려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12월은 그냥 아마 평생 눈 감는 날까지 매해 12월은 나에겐 이럴 것이다. 늘 마음이 이상 두근두근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12월입니다. 그 몸도 마음도 좀 추워요. 이제 뭐 12월이니까 추운 건 뭐 당연하다 여기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게 좀 추워가지고요. 오늘 좀 따뜻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옆집이 빈 지가 좀 오래되었어요. 지난 여름쯤 아마 이사라는 단어로 이야기 나눌 때 우리 앞집에 사시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이사를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댁이 이사를 가시고 그 뒤에 이제 뭐 한동안 공사를 좀 하고 그 뒤에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들이 정해지긴 했어요. 정해지긴 했는데 아직 들어오시진 않았거든요. 짐을 하나하나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짐을 하나하나 옮기고 누가 이사 오실지는 알고 있습니다. 짐을 옮기실 때 오며 가며 한번 만나가지고요. 인사를 나누었어요. 신혼부부.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 집으로 들어오실 텐데 12월에 결혼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앞집에 알콩달콩 신혼부부가 곁에 와 있지 않을까. 와, 이거는 참 나의 쓸쓸함에 불을 지필 일인가 아니면 그나마 이 신혼부부의 따뜻한 기운이 나에게도 올 것인가 뭐 위안이 될 것인가 겪어봐야 알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오네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웃이라는 단어, 이웃이라는 단어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제의 단어는 이웃입니다. 그래도 뭐, 이웃이라는 말만은 따뜻하네요. 뭐, 어찌됐건, 신혼부부건 뭐건, 이웃 하니까 따뜻함이 몰려오네요, 진짜, 저에게는.
저는 지금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그래요. 저희 동네 이웃은 아주 다정한 이웃들입니다. 뭐, 오래된 연립에 살고 있는데요. 101호에는 또 혼자 사시지만,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늘 복도에서 만나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아프셨다고, 아이고, 내가 요즘 좀 아팠어. 하시지만 늘 다정하게 들어와서 뭐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할머니 계시고요. 또 그 맞은편 집에는 이 동네에서 젊은 축이죠.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 녀석 둘이 있는 가정집. 둘이 있는 가족, 네 가족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집에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 정말 저를 참 많이 저에게 큰 도움 주시고 사랑 주셨던 어르신들 살고 계셨었고요. 제가 진짜 우리 그 할머니한테 상추 키우는 법, 상추 또 다 심어주셨죠. 상추 잘 자라게 하는 거 솎아내 주시고, 좋은 흙, 잘 자라게 하는 비료 나눠주시고, 뭐, 추석 되면 빈대떡 부친 거 맛보라고 갖다 주시고, 김장 때 또 김장 담그시면 또 김치 입에 넣어 주시고 그러셨었습니다. 또 우리 이웃 따뜻한 앞집, 지금은 이사를 가셨지만 뭐 그런 다정한 이웃들과 살고 있어서요. 이웃하면 저는 아주 따뜻한 마음, 그리고 막 웃음도 나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런 이웃 했을 때 정말 딱 떠오르는 드라마 하나 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지금 한번 찾아서 다시 보기 하시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어떻게 우연찮게 그 시기에 보게 되었는데 정말 웃으면서 울면서 봤습니다. 너무 우리 어릴 적 내 이웃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첫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나는데요. 첫 장면이 그땐 청소년이었죠. 이 주인공들이 한 집에 모여서 TV 보면서 이렇게 다 놀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골목마다 이제 엄마들이 누구야 밥 먹으러 와, 누구야 저녁 먹어라, 다 이래서 누구야 뭐 일단 그냥 밥 먹으러 오라는 엄마들의 목소리 울려 퍼지자 이제 모두 이 아이들이 각각의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밥 먹으러. 자, 나 간다 하고 다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또 나오게 되죠. 엄마의 심부름. 접시에 오늘 이 집에서는 나물 반찬. 자, 정원이네 집에 자 이거 갖다 드리고 와라. 또 이제 정원이네 집에서는 오늘 뭐 사라다라고 표현해요. 사라다 이거 저기 좀 드리고 와라. 또 어떤 집에서는 찌개. 다 나누어 먹자고 어머니들이 접시에 그 반찬들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면 또 이들은 이제 또 그 친구네 집으로 다 배달 심부름 가죠. 그 모습 보는데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모습 잘 없지 않나? 근데 어릴 적에 진짜 그랬었거든요. 일단 그 드라마에 나왔던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해야 되나? 제 마음속의 대표인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전인권 선생님, 왠지 전인권 형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인권 형님께서 부르신 노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2004년에 전인권과 안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앨범 타이틀 진짜 멋있다. 전인권과 안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걸 이적 씨께서 또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르셨죠. 오늘은 전인권 형님의 목소리로 살짝 들어볼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야. 그대 가슴 깊이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저는 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라는 이거 들을 때마다 너무 울컥울컥해요. 가사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네, 이런 가사 하잖아요. 이웃이라는 단어와도 정말 어울립니다.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말, 내가 나에게, 내가 이웃에게, 이웃이 나에게, 친구가 나에게, 내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런 말 아닐까요? 우리 지나간 것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으니 우리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같이 토닥토닥 하는 이야기의 노래. 어릴 적 제가 이 드라마가 어릴 적 기억이 너무 나서요. 그 모습 그대로여서요. 젓가락, 사실 우리 때는 젓가락, 옆집에 젓가락 밥그릇 몇 개 있는지 다 대충 알고 살지 않았나요? 반상회 매달, 매주인가? 거의 매주였. 하여튼 엄청 자주 반상회 엄마들 다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반상회 했었고 그랬었죠. 요즘은 어떤 모습이에요? 저희 이웃들에 대한 모습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도 좀 다정한 이웃 속에서 살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 이 이사 온 동네에서는 다정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전 동네에서는 완전하게 개별적인 삶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이사 오기 전에 생각해봤더니 2년을 살면서 앞집에 누가 살았는지 그러니까 한 10몇 세대가 살았던 건물이에요. 원룸 건물이었는데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아랫집에 누가 살았는지 몰랐던 거죠. 인사 나눈 적도 없고요.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섬뜩하고 와 이런 각박한 도시의 든 속에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나는 뭐였나? 왜 나는 먼저 가서 인사 나눌 생각도 안 했을까? 반성도 좀 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멜로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곡은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 이 고마운 다정한 이웃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하나 뽑아왔어요. 저희 동네는 복잡한 도심이 아닌 주택가여서요. 한적한 주택가여서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생활 소음 있잖아요. 다 들리는 아주 오붓한 동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뭐 한겨울이라서 각각의 집 문 창문을 다 이중으로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는 겨울 시절에는 아마 잘 들리지 않겠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지만 겨울이 아닌 봄, 여름, 가을에는요. 다들 이렇게 문 창문 열어놓고 사는 시절에는 정말 아랫집에 속닥속닥 아이들과 장난치는 아빠 목소리도 다 들리고요. 뒷집 마당에서 강아지들 하고 노는 뒷집 마당 소리도 다 들리고요. 저쪽 건너편에서 노래 연습하는 꼬마 동료 소리도 다 들리고요. 그런 다 들려요. 하나도 소음이 아니고요. 진짜 아름다운 살아가는 소리들이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마다 사실 일어나면 음악을 틀거든요. 제 음악 소리도 어딘가에 분명히 누군가의 귀에 작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요. 저 그 부분도 되게 신경을 쓰면서 틀거든요. 나만 좋지 않고 막 이런 음악 틀지 않고요. 어딘가 누군가 옆집 누군가 저 멀리 사는 사람들도 이 음악을 아마 들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요. 아주 아름답고 아침에 걸맞는 음악을 틀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이 이웃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조금 크게 전체 전곡을 못 들려드리지만 아름다운 음악 나누고 싶은 음악을 갖고 왔습니다. 노라 존스의 Sunrise라는 곡이에요. 이 음악은 진짜 따뜻하고 진짜 무언가 해가 떠오를 때 들으면 기분 좋은 음악인데요. 2004년 Feels Like Home이라는 2집 앨범에
첫 번째 흘러나오는 곡이에요. 뭐 노라 존스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니까 다 아시죠. 아버지가 유명한 시타르 연주자이셨고 어릴 적에 이 집안의 영향이었는지 아니면 타고난 무엇인가였는지 음악적인 그 재능 소질을 어릴 때부터 아주 뽐내기 시작하면서 첫 앨범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Don't Know Why라는 노래는 다 아시죠? Don't Know Why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Come With Me라는 앨범은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그 앨범으로 올해의 노래, 최우수 신인상, 올해의 레코드, 최우수 팝 보컬 앨범, 최우수 여자 팝 보컬, 베스트 엔지니어 뭐 이 5만 상을 다 휩쓴 그래미 어워드에서 휩쓴 앨범 그리고 가수입니다. 이 중에서 2집 Sunrise 우리 이웃들 좋은 아침 되시라고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웃들아 들어주세요. Sunrise, sunrise, looks like morning in your eyes, but the clock's held 9:15 for hours. Sunrise, sunrise, couldn't tempt us if it tried. 'Cause the 포근함이 전해지시나요? 아침에 저기 저편에서 이런 음악이 흘러나온다면 내가 굳이 음악 틀지 않고도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 원래 그랬었지만 앞으로도 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이웃들의 평화로운 아침을 위하여 좀 계속 선곡에 신경 쓰며 분위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다짐 해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요 많은 걸 배웠는데요. 특히 어른들과 곁에 살면서 나누어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뭘 막 이렇게 나누어 주시려는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맞다. 제가 이사를 오고요. 집이 낡아서 수리를 좀 해야 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 소음과 먼지와 이런 것들 많이 생활하는데 불편 주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 좀 구하려고,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이웃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해서요. 제가 이제 이사 오는데 이러이러한 공사 때문에 아마 너무 시끄러우실 건데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건넸더니,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이웃들이 다, 아이고, 뭐, 그거 뭐 조금 며칠 참아야지 뭐, 어떻게 집도 낡았는데, 아이고, 공사 잘 하시고, 뭘 이런 걸 사오냐고, 아이고, 됐다고, 차나 한잔 하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건네주셔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 겪은 거죠. 혼자 막 그런 도심 속에서 살다가, 이런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래서요, 돌아가면서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내가 진짜 좋은 곳으로 이사를 오는구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있는 동네라니 하면서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뭘 자꾸 나눠주시고요. 빈 접시로 돌려보내시지 않으니까요. 저도 이제 나눠 먹는 걸 배워서, 어딘가에서 뭐 갓김치가 많이 생겼다. 그랬을 때 이제 이웃들에게 띵동 하고 들고 가면, 한사코 그 그릇 잠깐만 있으라고 한사코 접시 깨끗하게 닦으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커다란 감 올려주시고, 또 이 댁에서는, 삶은 고구마, 따뜻한 고구마 주시고, 하여튼 빈 접시 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그 마음들.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나눠 먹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정말 느끼고 많이 나누어 먹으려 하고 그런 삶 살려고 하고 있는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웃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들이 함께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이웃 자랑을 너무 많이 했네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 찾아왔는데요. 아주
최근에 나온 책 따끈따끈한 올해 나온 책이에요. 2016년 6월에 나왔거든요. 조병준 작가님의 기쁨의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조병준 작가께서 옥상 위에다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꽃들, 식물들 하나하나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고 키우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느낀 따뜻함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놓으신 책인데요. 이 책 안에 이웃에 대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규석이 아줌마. 50년 이웃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아직 아주머니의 성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고 보니 엄마와 형님 동생하며 살가웠던 이웃 아주머니들의 성함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언제나 그 집 첫째 아이의 이름 뒤에 엄마가 붙은 호칭으로 불리며 살아온 우리네 엄마들. 은미 엄마, 대성이 엄마, 규석이 엄마, 홍이 엄마, 병준이 엄마. 엄마의 이웃 친구들 중에 아직도 이 골목에 남은 분들은 몇 안 된다. 좁은 골목길, 낡고 작은 집을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 갔거나 아주 멀리 가셨다. 아직도 어쩌다 마주치면 나를 이름으로 부르며 말을 놓는 코울리게 시절부터 나를 봐오신 이웃 아주머니는 이제 정말 몇 분 안 된다. 규석이 아줌마는 그런 몇 안 되는 오래된 이웃이다. 50년이라니. 반세기다. 참 오래도 함께 살았구나. 골목길 보도블럭 사이에 잡초들은 숱하게 사진으로 남겼는데 한 번도 규석이 아줌마 사진을 찍어볼 생각을 못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이웃 동생으로 살며 나도 아들처럼 대해주셨던 규석이 아줌마인데 엄마 떠나고 다른 엄마의 이웃 형님 동생들이 다 떠난 뒤에도 아직 그 자리에 남아 계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얼마나 따뜻한데 내 집 앞도 날마다 청소해 주시는 규석이 아줌마인데 내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내 엄마처럼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규석이 아줌마인데 이름 모를 잡초는 사진을 찍으면서 그 오래된 인연의 얼굴을 한 번도 찍지 않았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익숙한 피사체의 함정,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50년 동안 익숙했던 그 얼굴을 처음으로 내 카메라에 담았다. 내 엄마의 얼굴이 들어있는 규석이 아줌마의 얼굴을. 아줌마, 웃으세요. 웃어? 규석이 아줌마의 골목 상추밭이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줬으면 좋겠다. 이 골목이 제발 사라지지 말고 이대로 남아줬으면 좋겠다. 상추가 자랄 수 있도록,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기쁨으로 그 상추밭 보며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상추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섬유질 풍부한 상추 보기만 해도 똥이 잘 내려가게, 저 까만 푸들 똥꼬처럼 내 똥꼬도 보송보송 잘 마를 수 있게. 골목길 홍치마 상추밭, 누가 저 상추밭을 초라하다 비웃으려는가? 저리도 화난데 저리도 고운데. 며칠 뒤 다시 규석이 아줌마를 만났다. 아줌마, 이번에 제 책 나와요. 저번에 찍은 아줌마 사진 책에 넣어도 되죠? 나를? 괜찮아, 마음대로 혀. 그나저나 밥은 잘 먹고 댕기는겨?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렇죠. 엄마처럼 우리 규석이 아줌마는 밥은 잘 그 사진이야 넣든 말든 마음대로 혀. 근데 너 밥은 먹고 댕기는겨? 엄마의 마음입니다. 진짜 엄마 같은 이웃입니다. 그쵸? 50년이면 50년을 함께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50년을 함께 산 이웃. 가족 같지 않을까요? 가족과 다름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언제나 이렇게 곁에서 엄마보다 어쩌면 멀리 있는 엄마보다 더 인사 자주 건네는 게 이웃일지 모른다는 생각 드네요. 오래오래 그 이웃 함께 그 골목 있었으면 좋겠다고 병준 작가님께서도 써놓으셨는데 제 바람도 그겁니다. 진짜 좋은 이웃들 우리 동네도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무언가 막 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뭐 또 다들 어딘가 편안한 곳으로 이사 가고 싶으시기도 하실 텐데 그냥 계속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네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또 얼마 전에는 너무 낡다 보니까 한번 건물 외벽을 페인트를 칠하자 해서 이번에는 8가구가 함께 모여가지고 또
뭐 돈과 마음을 함께 모아서 또 수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좋아요. 그런 거 귀찮지 않고요. 제가 또 이제부터는 저희 앞집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세 함께 모아서 내는 거. 수도가 오래된 낡은 집이어서 함께 묶여 있어요. 4세대가. 그래서요, 그거 2달에 한 번씩 같이 이제 제가 대표로 내고 그걸 이렇게 몇 인분 이렇게 등분을 나누어서 받아서 해야 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만약에 도심 속에 이렇게 막 젊은이들만 사는 곳에서 이 일을 제가 해야 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조금 왜 이걸 내가 해야 하지? 라는 생각 들었을 게 분명한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번엔 내가 할 차례, 그래, 즐겁게 할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웃들이 그런 모습을 미리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잘 수도 책임지고 제가 한 1년 사는 동안은 즐겁게 할 생각입니다. 시린 겨울인데요. 어떤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지, 저는 이렇게 좋은 이웃들과 살고 있어서 이웃 얘기만 해도 혼자 신나고 따뜻한데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계신 건 아닌지, 조금 쓸쓸하신 건 아닌지, 각박한 도시의 삶은 아닌지 하는 생각 하니까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는 건 어떨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따뜻한 이웃의 모습으로 와주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요, 우리. 저는 이제 새 이웃, 따끈따끈한, 참기름 냄새, 고소하게 아주 사랑 깨 볶을 신혼부부 이웃 맞이할 시간입니다. 곧 반갑게 조금 그 모습 보면 아주 저도 참 좋을 거예요. 2팔 벌려서 아주 열렬히 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왔을 때 우리 이웃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요. 이런 이웃들 따뜻한 말 속에서 좋은 단어, 따뜻한 멜로디 또 많이 만나시기를 바래요.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올해의 마지막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3번째 주 화요일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우리 만나요.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효였습니다.